폭설이 휘몰아치고 종말의 한파가 닥쳤다. 회귀한 누나는 나를 안전가옥에 데려와 호거를 먹고 밀크티를 마시며 지냈다. 오전 10시 반, 휴대폰에 갑자기 저온 주황색 경보가 떴다. 오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은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창밖으로 보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갑작스러운 알림 메시지는 조금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지금은 이렇게나 맑은 하늘인데 어떻게 갑자기 추워진다는 걸까? 내 마음은 몹시 불안해졌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문득 느꼈다. 날씨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다는 사실을. 창밖을 내다보니 선생님들이 밖에 학생들을 교실로 불러들였다. 내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다.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잠시 후 정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고 서둘러 가서 상황을 물어보았다. 마침 낯익은 학부모 한 분도 아이를 데리러 왔다. 완한 선생님, 어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아이들을 전부 집으로 보내세요. 선생님들도 빨리 퇴근하시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는 나를 옆으로 끌고 가더니 말했다. 옆 동네 리도시에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겨우 8월인데 눈이라니? 나도 방금 기온 하강 경보를 받았지만 가짜 뉴스처럼 느껴졌다.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제 남편은 이미 식료품을 사러 갔어요. 완한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긴 채 더 자세히 묻기도 전에 그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떠나버렸다. 밖을 한번 훑어보았는데 어느새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다. 불안감은 더욱 거세게 나를 덮쳤고 계단을 오르며 나도 모르게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언니 소식이 나보다 더 빠른 것 같네. 구매한 물자들이 이미 집에 다 도착했다고 한다. 집안도 이미 준비가 끝났고 보강공사와 방안보온 조치도 완료됐다. 언니는 지금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오는 중이다. 완한 얼른 짐 챙겨. 나 곧 학교 정문 앞이야. 이번 기온 하강은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알았어 언니. 맞다. 지금 다들 물자를 사고 있는 것 같던데. 언니는 어쩜 그렇게 빨라? 보강 작업까지 다 마쳐놓고 언니는 나에게 숨길 생각이 없는 듯했다. 바로 털어놓았다. 말하면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언니가 이번에 유행하는 흐름을 좀 탔어. 나 회귀했어. 바로 이 순간 나는 언니의 회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마음이 요동쳤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교장 선생님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완한 빨리 각 반 선생님들께 알려요. 학부모님들께 전부 전화해서 15분 내로 반드시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게 하세요. 나는 즉시 그 뜻을 이해했다. 더 묻지도 않고 곧장 그대로 따랐다. 마치 같은 시간대에 온 건물의 사람들이 분주해진 것 같았다. 그 후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중에 그제야 알게 되었다. 교육국에서조차 휴교 공고를 냈다는 것을. 20여 분의 시간 동안 온 건물은 전화 벨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로 가득 찼다. 선생님들도 직접 서둘러 집에 전화를 걸어 물자를 비축하라고 했다. 그 후 언니가 차를 몰고 나를 태워 집으로 전력 질주했다. 바깥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혔고 행인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바람의 세기도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었다. 이제 겨우 점심때인데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다.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았고 우리는 금방 집에 도착했다. 집은 이미 모든 난방기구가 가동 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 온도가 38도는 되는 것 같았다. 온도가 너무 높아요. 하지만 언니는 별로 개의치 않았죠. 어쨌든 언니의 전생 기억에 따르면 머지않아 곧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전력도 곧 끊길 테니까요. 집안의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물자가 이미 온 집안에 가득 쌓여 있었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근해 있는 몇 시간 동안 언니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다니요. 분명 몹시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물건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아직 분류해서 정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언니가 들려주는 회기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모든 세세한 기억이 추위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회기 전의 경험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가족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줄곧 저와 언니 단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저는 얼른 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시간을 확인해보니 이미 1시였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먹을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다시 창가로 돌아왔을 때는 밖은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정도밖에 보강하지 못했어. 게다가 저온 한파가 전생보다 더 빨리 닥쳐온 것 같아. 언니가 자책하는 것을 보고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언니, 우린 준비를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지금 물건을 하나도 못 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후 저는 다시 물자를 정리했고 언니는 계단 입구의 문들을 잠그고 다녔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커졌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니 저녁 5시.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30도였던 기온이 순식간에 이렇게 낮아지다니요. 저와 언니도 이미 진작에 패딩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실 난 겨울을 좋아해.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추위는 날 불안하게 해. 난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어. 그제야 알게 됐지. 인터넷에는 한파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 알고 보니 모선 10분만이 아니었어. 전 세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지. 언니는 저녁을 하러 갔어. 오늘 저녁 메뉴는 허거야. 원래는 춥게 느껴졌던 몸이 허거의 열기에 금세 따뜻해졌어. 밤에 언니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손에 들고 마침내 시간이 생겼어. 언니가 회기 전에 겪었던 일을 다 듣게 됐지. 지난 생애에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폭설로 도시가 봉쇄되어 한 걸음도 떼기 언니는 힘들었대. 마지막까지 날 찾지 못했어. 사실 나도 모르겠어. 그때 내가 결국 어디서 사라졌는지 말이야. 어쩌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지도 언니는 몰라. 오늘 새벽에 눈을 떴대. 내가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날 붙잡을 틈이 없었지. 결국 고민 끝에 먼저 각종 물자를 사러 가기로 했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자매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 실의 온도가 또 내려갔나 봐. 창가에 앉아있는데도 한기가 느껴져. 얼른 자러 가야겠어. 며칠 뒤면 전기가 끊길 테니까 에어컨을 쓸 수 있을 때 푹 쉬어둬야지. 그날 밤은 잠자리가 편치 않았어. 눈만 감으면 언니가 한 말이 생각났거든. 기온이 떨어진 둘째 날 밖에는 눈이 더 많이 내렸어. 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추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은 기온이 떨어진 지 5일째 되는 날이야. 언니와 난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계속 이불 속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지. 지금 집안은 아주 따뜻해. 그래서 미리 사둔 방한용품이나 내복 같은 것들은 아직 쓸 일이 없었어. 우린 매일 창가에 서서 관찰해. 밖의 하늘빛은 변함이 없고 흩날리는 눈발은 여전히 굵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다. 맞은편 건물 어느 집 발코니 유리에 큼지막한 글자가 써 있었다. 해열제 구함. 급해. 완한. 입주민 단톡방 좀 봐. 누나의 말에 휴대폰을 꺼내 위챗을 켰다. 대충 훑어보니 단톡방은 온통 불평과 물자 요청 메시지뿐이었다. 약을 구하는 입주민의 말투는 비굴하고 간절했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기온도 계속 떨어지는 요즘 사람들도 드디어 물자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시기에 자기 집에 물자 종류와 수량을 드러낼 사람은 남을 없다.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환생한 누나나 아포칼립스 소설을 많이 본 나나 지금 성인군자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안다. 맞은편 건물의 그 입주민 집에서는 가끔 창밖을 지나가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약을 사러 나갈 모양이다. 하긴 이런 상황에선 구급차를 불러도 제때 올 수 없다. 이런 기온은 사람에게 매우 가혹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재앙이다. 다행히 누나와 난 아직 몸에 이상이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약 종류는 꽤 갖춰져 있었다. 사실 지난 5일 동안 단톡방에 약을 구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식량을 보내주는 것 외에 가끔 약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그동안 단톡방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자들에게 간단한 물자를 정기적으로 보내준다는 누나에게 것을 물어보고서야 알았는데 누나는 줄곧 단톡방 메시지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관리사무소의 물자 배달을 거절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비축분이 충분하기도 했고 둘째는 집에 쌓아둔 물자를 관리 직원이 보게 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동의했다. 누나가 나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발작하게 했을 리는 없어요. 요 며칠 계속 불안했어요. 계속되는 폭설 때문에 도시의 많은 기능이 마비될 것 같거든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눈이 점점 높게 쌓였어요. 게다가 여전히 내리고 있죠. 집안의 전력 공급도 눈에 띄게 부족한 기미가 보였어요. 가끔 전등이 깜빡거리기도 했죠. 누나도 이 문제를 고려해서 밤낮 없이 집안에 모든 난방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단지 내 모든 주민도 마찬가지였죠. 온갖 난방 기구들을 멈추지 않고 돌렸어요. 그날 밤은 잠자리가 더 뒤숭숭했어요. 결국 7일째 되는 날 오전 잠에서 깨보니 눈이 또 높이 쌓여 있었죠. 1층은 이제 제대로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관리실에서 더 이상 물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어느덧 9일째 관리실은 3일째 물자를 보내지 않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답장이 없어요. 오늘 바로 단지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전됐어요. 아마 도시 전체가 정전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낮인데도 창밖은 여전히 온통 잿빛이에요. 한방눈이 계속 쏟아져 내리고 주민들도 아우성이에요. 물자가 끊겨 3일이나 굶은 사람도 있고 이제 정전까지 됐으니까 실내 온도는 매분 매초 떨어지고 있어요. 난 커튼을 쳤어요. 창문을 빈틈없이 가렸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일지도요. 저녁 무렵이 되자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커튼을 반쯤 열어보니 맞은편 건물 아래에서 누군가 눈을 치우고 있더군요. 며칠째 계속된 대설로 며칠 전 관리실에서 물자를 보냈을 때도 눈은 이미 무릎 위까지 차올랐었죠. 지금 눈의 두께는 거의 성인 어깨 높이까지 왔어요. 사실 지금으로선 가장 큰 문제는 눈을 조금 치울 수 있다 하더라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눈이 이미 사방에 가득 쌓여 있거든요. 난 즉시 다시 커튼을 쳤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켰죠. 입주민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네요. 바깥 눈이 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소염제랑 해열제 있는 집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버티질 못하네요. 앞뒤로 이웃한 돈끼리 서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차고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누나와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린 서로 눈을 마주쳤죠. 밖에 눈은 점점 두꺼워지지만 물처럼 스며들지는 않으니 차고에 가득 차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차고가 최고의 교통 거점이에요. 운이 좋으면 여러 동의 건물과 연결되죠. 그 후 누나는 다시 문잠금 장치들을 점검했고 무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잘 때조차 손에 쥐고 있으라고요. 정말 상황에 돕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빈틈을 타 약탈하는 건 예방해야 하니까요. 다시 이틀이 지났어요. 마치 전 세계가 고요해진 듯했죠. 밖에는 눈보라를 몰아치는 찬바람 소리뿐이었어요. 휴대폰 신호도 끊겼어요. 이런 상황은 내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죠. 누나는 그걸 보고 날 위로해줬어요. 우리나라는 결코 상황이 악화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걱정 마. 우린 물자가 충분하니까. 지금은 우리 자신만 잘 지키면 돼. 누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굳건해졌어요. 그 뒤 며칠 동안 우린 감히 불을 켜지 못했어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요. 커튼 한쪽을 걷어보았는데 눈송이가 아주 빽빽했어요. 가시거리가 매우 낮았죠. 잿빛으로 변한 바깥 세상을 보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잠든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웅웅거리는 굉음이 들리는 듯하더니 멀리서 검은 점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난 급히 누나를 불러보라고 했고 우리 둘이 창가로 다가갔을 때 누나는 소형 헬리콥터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속의 공포가 다시 살아났어요. 누나, 너무 불안해요. 이건 분명히 구조대가 아니겠죠? 아닌 것 같아. 갑자기 헬기가 나타난 건 너무 이상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우리 둘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다가오는 헬기를 바라보았죠. 몇 분 후 앞에 두 건물 옥상에 착륙했어요. 전 망원경을 들고 조용히 관찰했어요. 누나. 헬기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하지만 조종사는 내리지 않았죠. 누나가 망원경을 건네받아 잠시 살피더니 미간을 더욱 찌푸렸어요. 소파에 앉으며 누나가 그들의 손에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지만 총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때 우리 둘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요. 위험이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건물과 우리 사이에는 건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차고를 가로질러 오면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죠.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탓에 그들이 건물 안을 뒤지며 다니는 동안 저는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비명소리는 들려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억눌렀어요. 누나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교대로 앞 건물들의 동태를 살필 뿐이었죠. 아마도 그 건물에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발견된 모양이었어요. 다시 이틀이 고요하게 흘렀어요. 폭설이 시작된 지 13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헬기 안에 있던 조종사가 어느새 조종석을 비우고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아마 그들과 합류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여전히 교대로 망을 보았죠. 15일째 되던 날 눈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와야, 이리 와서 좀 봐. 맞은편 건물에 사람이 있어. 누나의 부름에 저는 곧장 창가로 달려갔어요. 망원경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건너편 건물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집집마다 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비록 우리와 같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 공포와 압박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마치 그들이 당장이라도 도끼를 들고 우리 집 문을 부술 것만 같았다. 멍하니 있던 찰나 갑자기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건물의 창가에서 한 여자가 추락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폭설이 이어진 탓에 두껍게 쌓인 눈은 이미 3층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여자가 추락한 뒤 그녀의 몸은 눈더미 속으로 무겁게 처박혔다. 비명소리는 순식간에 멈췄고 어떤 기척도 남지 않았다. 그 창문 안쪽에서는 몇몇 남자의 실루엣이 분주히 움직였고 마치 방금 일어난 이 추락 사고가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굴었다. 한 남자만이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하자 소름이 뼛속까지 돋았다. 그건 명백한 살인이었다. 언니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언니,
그들이 곧 우리 쪽으로 올까? 우리 건물 말이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야. 그들이 다른 집들을 더 수색할 테니까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살인사건을 목격했음에도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신락 같은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 자매는 공포 속에서 다시 사이를 보냈다. 18일째 되던 날 밖에 눈이 완전히 그쳤다. 언니는 라디오 하나를 찾아냈다. 이건 예전에 아빠가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다. 한참을 만지작거린 끝에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파수를 맞추려 했었다. 언니는 조국의 힘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 언니의 분석에 따르면 폭설이 그치면 구조될 날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이었다. 이미 쌓인 눈이 3층을 훌쩍 넘었지만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여전히 매 순간 교대로 맞은편 건물의 동태를 감시했다. 그 남자들은 가끔 창가에 나타났지만 떠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 아래로 밀쳐진 그 여학생은 집에 식량을 꽤 많이 비축했었나 보다.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건 그녀도 혹시 회기자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확인해 볼 방법도 없다. 19일째 되던 날 누나와 나는 마침내 라디오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고요한 설국 세상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우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 남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라디오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생존자 여러분, 현재 폭설이 멈췄습니다. 현재 국가 구조팀들이 대규모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신을 잘 보호하며 차분히 구조를 기다려 주십시오. 순간 우리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 후로도 한참 방송을 들었는데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내가 기쁨에 잠겨 있을 때 창가에서 누나가 나를 불렀다. 와나나. 맞은편 건물의 그 남자들이 여학생의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누나 곁으로 가서 창밖을 몰래 관찰했다. 남자들은 보따리를 잔뜩 들고 그 여학생의 집과 두 층 위인 한 집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들이 놀랍게도 위층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두 층 위 집의 문을 딴 것이었다. 나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는 누나를 보니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들은 왜 집을 옮기려는 걸까?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다. 그 여자의 집안에 있는 음식은 그들이 한동안 먹기에 충분하겠지. 누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침묵하더니 그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해. 눈이 완전히 녹고 나면 건물 바로 아래에 추락한 그 여자의 시신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겠지.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곳은 여자의 방이었고 안에는 분명 거주 흔적이 많을 것이다. 단시간에 없앨 수는 없겠지. 남자 몇 명이 한 방에 모여 살고 집안에는 대량의 음식이 비축되어 있고 창문 바로 아래에는 여성의 시신이 있다니. 알고 보니 그들이 지금 거처를 옮기는 혐의를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럼 왜 아예 다른 건물로 옮기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짐을 다 우리 건물로 옮긴다든가. 나는 마음속 의구심을 물었다. 그들에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방금 라디오에서 말한 구조 활동이 바로 우리 지역부터 시작되거든. 나는 즉시 이해했다. 지금 구조 활동이 이미 진행 중이고 저 사람들도 분명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우리 건물의 안전지수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구조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건너편 건물의 저 흉악한 무리들이 우리 쪽까지 훑고 갈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나와 누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상의 끝에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계속해서 건너편 건물의 동태를 살펴야 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서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다. 확성기 소리도 함께 들렸다. 주민 여러분, 현재 용혈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문과 창문을 꽉 닫아주시고 유리창에 구조 신호를 붙인 뒤 구조를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건너편 건물 남자들의 집 유리창에 곧바로 붉은색 구조 신호가 나타났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그들과 시간을 엇갈리게 하기로 했다. 이곳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현재 물자는 여전히 충분하다. 한동안 자급자족하며 버티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 남자들이야. 구조 장소를 그들이 알까 봐겁나. 그들과 너무 가까워서 딴 마음을 품기 쉽거든. 20일째, 지면에 쌓인 눈이 녹기 시작했다. 많은 핏물이 길 위로 흘러다녔다. 22일째,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지만 길은 이미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아래에 자원봉사자들이 눈을 치우러 왔다. 놀랍게도 그 남자들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난 즉시 이 사실을 언니에게 알렸다. 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금은 그냥 바닥 눈을 치우는 중이야. 당분간은 위로 올라오지 못할 거야. 언니의 말을 들으니 좀 초조해졌다. 그때 거실에 둔 핸드폰이 울렸다. 언니, 내가 얼른 핸드폰 가져올게. 핸드폰 신호가 잡혔어. 확인해보니 국가에서 발표한 구조대 정보를 봤다. 연락처였다.
언니와 상의한 끝에 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했다. 우리가 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내 말을 다 들은 후 상대편 남자는 집에 머물며 나가지 말라고 했다. 즉시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 후 자원봉사자들 속에 숨어있던 남자들은 다시 제압당에 끌려갔다. 몇 분 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완환씨, 제보해주신 단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데려갔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이번 생은 언니의 회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언니만 곁에 있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